내가 내 부모님 집 오지도 못하냐? 엄마, 혼자 사시는 집도 아니고 나랑 와이프도 같이 살고 있는데 불쑥 온 건 형이잖아. 그게 싫으면 나가 살아라. 엄마는 좋아하시는데 왜 네가 난리야? 나 그냥 얹혀 사는 거 아니고 꼬박꼬박 생활비까지 드리고 있거든. 네가 고작해야 30만 원 드리는 거? 집에서 밥 축 내고 물 쓰고 전기 쓰는 거에 비하겠냐? 뭘 엄마를 노려봐. 죽고 싶냐? 형, 나도 이제 결혼하고 내 가정 꾸리고 사는 사람이야. 함부로 손대지 마. 네 가정 꾸렸으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것이지. 엄마한테 달라붙어서 기생하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뭐 기생? 형 지금 말 다 했어. 이 이야기는 이른을 앞두고 있는 윤현숙 씨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윤 씨의 두 아들 신재훈, 신승연 씨의 싸움이 발단이 되었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윤 씨의 첫째 아들 신재훈 씨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여 딸 아들 하나씩을 낳아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 승연 씨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몇 번의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다 작은 회사에 들어가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자기 밥벌이 정도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씨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괜찮은 처자와 살림 꾸리고 살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윤 씨의 생각과 달리 집신도 짝이 있다고 둘째 신승연 씨 역시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윤 씨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매우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들 승연 씨가 만나고 있는 예비 며느리는 모은 돈도 많지 않고 사돈댁에서 지원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살림을 지금 사는 월세방에서 시작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아무래도 월세는 고정 지출이 있으니 돈 모으기도 쉽지 않잖냐. 둘이 같이 벌어서 모으면 되겠죠. 몇 년 바짝 벌어서 전세부터 살아도 되고요. 그럼 보증금이라도 많이 넣어. 월세 조금이라도 줄이게. 엄마가 돈 좀 보태줄 테니까 그것도 다 보증금으로 넣어둬라. 아들 승연 씨는 윤 씨가 지원해 준다는 3천만 원을 덥석 받았습니다. 윤 씨 역시 거절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아들 내외의 상황이 괜찮아진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에 윤 씨가 보태준 금액을 가지고 월세를 구했습니다. 오래된 구축 빌라였지만 꽤 넓은 평수라 둘이 살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죠. 여기는 언제까지 계약이냐? 월세라서 1년 단위인데 내년에는 돈 모아서 전세로 이사 가봐야죠. 그래? 전세 대출 받아도 요즘은 이자가 얼마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저희도 미리 알아보려고요. 니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젊었을 때 얼른 돈 모아야 돼. 어머님, 어차피 1년은 살아야 하고 저희도 열심히 모을 거니까 걱정 말고 식사 좀 하세요. 쉽겠어요. 알겠다. 더 이상 잔소리 안 하마. 신혼생활에 들떠있는 아들 내외를 보며 윤 씨는 자신이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30평대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지만 노후에 자택연금을 받을 계획이 있었기에 함부로 집을 팔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꼭 먼저 떠나버린 남편과 상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겼습니다. 아들 둘 다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의 역할은 끝일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요즘은 그것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지원도 꾸준히 해주어야 하고 손주를 낳으면 돌봐주는 것이 부모로서 도리인 듯하였죠. 윤 씨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둘째 내외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엄마, 저희 곧 이사하려고요. 전셋집 알아보고 대출 신청 넣어뒀어요. 돈 구하는 날짜나 이사 들어가는 날이나 딱 맞는 게야. 그건 맞추면 맞춰지겠죠? 이미 나간다고 이야기해뒀으니 알아서 잘 챙겨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요즘 전세 사기도 많다고 그러더라. 잘 알아보고.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보면 딱 알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마 아들 내외는 윤 씨에게 호언장담하였던 대로 전셋집을 구해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전세에서 사는 것이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 윤 씨 역시도 둘째 아들 내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20대 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이더니 가정을 꾸리고 난 후에는 제법 가장 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 뿌듯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에게 걸려온 전화로 윤 씨에게는 새로운 시름이 생겨버렸습니다. 엄마, 저희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네요. 왜 무슨 문제 있다고 그러냐? 저희가 들어갈 집에 최근에 대출이 생겨서 기준이 안 맞다나 봐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새 집 구하거나 지금 살던 집에 계속 살아야지. 이미 저희가 나간다고 해서 2주 후에 들어올 세입자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모르겠어요. 새 집 구한다고 해도 2주 내에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을 텐데. 이 일을 어쩌냐? 정말 큰일이구나. 윤 씨는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했건만 둘째 아들 내외의 전세 대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하룻밤 사이에 걱정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없고 다시 월세로 이사를 가는 건 이사비만 낭비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들 내외 둘이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해도 그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 이사 날까지 전세는 못 구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월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하냐? 알아보긴 했는데 기간 내에 입주 가능한 곳이 없네요. 그럼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거냐? 혹시 엄마 집에 들어가서 좀 지내면 안 되겠죠? 우리 집에? 니들 둘 다 들어온다는 소리냐? 네,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윤 씨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제안을 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다 큰 아들의 며느리까지 함께 살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 스스로도 그렇지만 아들 내외도 절대 자신과 사는 게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는 사안인데 아들 내외에게 남은 시간이라고는 일주일 남짓밖에 없었죠. 이 제안을 윤 씨가 거절한다면 아들 내외는 당장 머무를 공간 하나 없이 떠돌이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 좀 다오. 알겠어요. 저희 정말 급해서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 봐 주세요. 윤 씨는 서둘러 둘째 아들의 전화를 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저것 부딪힐 일이 생길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가족들처럼 고부 사이가 틀어지고 아들과 자신 사이도 멀어질 것만 같아서 걱정이 먼저 밀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윤 씨의 마음은 합가를 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해가 밝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결정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랑 살겠다는 게냐? 글쎄요. 일단 이사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1, 2년 정도. 나도 그렇겠지만 너희들도 나랑 살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게다. 무조건 가족이라고 붙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알죠. 그래도 지금 저희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 그럼 이사 날짜 맞춰서 집으로 들어와. 날짜 정해서 알려주면 나도 그날은 일 안 나가고 쉬마. 윤 씨는 아들과 투닥거리다 전화를 끊고 그동안 참았던 한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들 내외를 그대로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윤 씨 역시 둘째까지 몇 년 전 독립을 하면서 넓은 집에서 혼자 산다는 게 적적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참에 아들 내외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도 자신과 함께 살면 빨리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저희 짐은 여기 방으로 먼저 정리해 주세요. 여기 다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많은 짐을 어떻게 이 방에 다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저쪽 방으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가구는 그냥 거실에 두시고요. 무슨 짐이 이렇게 많냐? 나는 방 하나만 쓰면 될 줄 알았더니. 저희도 나름 결혼하고 살림살이 다 장만했었잖아요. 다시 나갈 건데 이걸 다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이대로 놔두고 살 수가 있겠어. 정리 좀 해야겠구나. 월세방에 사는 아들 내외는 제법 자신들의 살림을 갖추고 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혼자 남아 최소한의 짐만 두고 지냈던 윤 씨의 집은 어느덧 아들 내외의 짐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풍경에 윤 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한숨만 푹푹 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는 3시간 이상 큰 소리를 내며 짐이 모두 들어온 후에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냉장고나 소파, 에어컨은 아들 내외가 쓰라고 내주었던 방에는 넣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결국은 3개의 방 중 안방을 제외한 2개의 방을 아들 내외가 모두 차지하고 쓰게 되었죠. 윤 씨는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는 아들 내외와의 합가에 약간의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물을 수도 없고 딱 2년만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윤 씨가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은 안방 하나뿐이었지만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아들 내외에 밀려 쫓겨난 자신의 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문제 없이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합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들 내외가 생활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윤 씨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나이가 있어 일찍 잠드는 윤 씨의 밤잠을 방해하는 아들 내외의 생활 습관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언제 잘 거니? 글쎄요. 저희는 영화 한 편 보고 자려고 하는데 같이 보실래요? 난 됐다. 먼저 들어가서 잘 테니 방에 들어가기 전에 불 다 꺼야 한다. 저희가 뭐 앤가요?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어머님, 좋은 꿈 꾸세요. 윤 씨는 아들 내외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들어가 누워 무거워진 눈꺼풀을 감고 있을 때 아들 내외는 영화를 보기 시작하였는지 엄청난 진동과 TV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애써 잠을 청하려 하였지만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늦어도 11시면 잠에 드는 윤 씨와 다르게 아들 내외는 적어도 새벽 1시까지는 늘 깨 있었습니다. 자기들 방에 들어가 조용히 노는 것도 아니고 항상 거실에 나와 시끄럽게 TV를 틀어놓고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웃다가 들어가곤 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었다면 윤 씨 역시 어느 정도는 참아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내외는 항상 TV를 보면서 야식으로 이것저것 시켜 먹거나 디저트까지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달이 도착하면 울리는 인터폰 소리 때문에 윤 씨는 마치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처럼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아들 내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어도 합가를 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되어 눈치를 준다 여길까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자라.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겠냐? 저희는 워낙 늦게 자는 게 버릇이 되어서 괜찮아요. 한 6, 7시간만 자면 쌩쌩한데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 거 보면 엄마도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요. 윤 씨가 애둘러 일찍 자라고 권유해 보아도 아들 내외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윤 씨가 나이가 들어 일찍 자는 것이라며 짓궂게 놀리기까지 하였죠. 참다 못한 윤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귀마개까지 끼고 자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매일매일 귀마개를 끼고 자다 보니 귀병이 생겨 병원에 다녀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약을 드세요? 어디 아파요? 아니, 요즘 귀마개를 하고 잤더니 귀 속에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귀마개를 왜 하고 주무세요? 아들은 윤 씨가 자신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민망해하고 있자 그제야 자신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시끄럽게 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저희 때문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조용해야 잠이 잘 와서 그렇지. 그럼 앞으로는 12시 넘어서는 꼭 방에 들어갈게요. 말을 하시지. 아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은 윤 씨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윤 씨 역시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들이 먼저 알아차려 주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아침에는 자야 하니까 청소기는 퇴근하시고 돌려주세요. 이 녀석아, 내가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집 청소까지 해야 하겠어. 그래도요. 저희도 아침에 청소기 돌리는 소리에 자주 깬단 말이에요. 니들이 먼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어 봐라. 내가 아침부터 그렇게 바쁠 이유가 있나? 아무튼요. 생활 패턴이 아예 다른 거니까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좋잖아요. 아들은 되려 윤 씨가 집안일을 하는 소리에 아침에 자주 잠에서 깬다며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가타부타하면
아들 내외와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영 불편해질 것 같아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던 윤 씨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들 내외의 행동이 더욱 뻔뻔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반찬이 없어졌지? 니들이 먹었냐? 어머니, 이제 저희 도시락 싸다니기로 해서 반찬 좀 가져가고 있어요. 좀 남겨두던지. 이걸 싹 먹어버리면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해? 없으면 배달시켜 먹어요. 맞아요. 뭘 꼭 집에서 해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양도 얼마 안 되던데요. 아들 내외는 윤 씨더러 아침 시간에 집안일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도 냉장고는 거의 메뚜기 떼가 들이닥친 수준으로 잘만 털어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라고 해봐야 아들 내외에게 받는 돈은 고작 30만 원. 두 사람이 집에서 먹는 음식에 식비로 쓰기에도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 내외에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음식을 먹었으면 설거지라도 좀 해놓으면 좋으련만 아들 내외는 매번 식사를 하고 설거지통에 자신들이 먹은 식기만 담가놓고 쉬기 바빴습니다. 하루 이틀은 자기들도 일을 하고 돌아와서 좀 쉬고 싶겠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윤 씨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반찬을 해두거나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미조차 없어 윤 씨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 밥 차려주는 것이야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돈을 아낀다는 명분으로 삼시세끼 모두 집에서 챙겨주기를 바라는 아들 내외를 보면 윤 씨는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윤 씨가 먹을 것을 해두지 않으면 비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이모 집이라도 가서 주무시고 오시면 안 돼요? 갑자기 이모 집은 왜? 이모가 너한테 전화했던? 그건 아니고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마땅히 이착할 만한 곳이 없어서 저희 집에 초대라도 할까 싶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오늘 당장 온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냐? 윤 씨는 함께 사는 상황에서 자신을 내쫓으려 하는 아들의 행동을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은 제 이모네 집에서 하루를 자고 오면 안 되겠느냐 물었지만 그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죠. 윤 씨의 언니 역시 형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최근에는 손주들까지 봐주고 있어 하루 신세 지겠다고 덥석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고 하면 갈 데가 없다. 초대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밖에서 놀아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이라 다 같이 모일 기회가 없어요. 늦게까지 놀다가 자기네들 숙소로 가서 잔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그럼 나는 어디에서 자라는 말이야. 그럼 요 앞에 모텔이라도 잡아드릴까요? 나 혼자 그런 데에서 자는 건 무섭다. 별로 내키지 않기도 하고. 그럼 찜질방 좋아하시니까 찜질하고 오세요. 나 혼자 갔다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아무 일도 없어요. 요즘 찜질방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돈 드릴 테니 하루 푹 쉬다 오세요. 아들 승현 씨는 지갑을 열어 5만 원 권 한 장을 윤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윤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그럼 다 해결된 것 아니냐며 마음이 가뿐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흘끔 쳐다보았지만 며느리 수연 씨 역시 거울을 들여다보며 화장을 고칠 뿐 윤 씨가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는 듯하였습니다. 승현이 그 자식. 암만 그래도 어떻게 엄마더러 밖에서 자라 그래? 제가 한 소리 할까요? 됐다. 내가 뭐라고 그러면 괜히 일렀다고 나한테 성질 낼라. 그럼 저희 집 와서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왔다 갔다 3시간이나 걸리는데 오고 가는 게 더 번거롭지. 나는 괜찮다. 다음에 이런 일 있음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인서가, 너는 마누라 허락도 안 받고 어미를 집에 덥석 들이려 그러냐? 우리 애 엄마도 어머니 좋아라 하는 거 아시면서 그러시네. 그래도 불쑥 찾아온 시어미 반길 며느리는 없다. 알면 준서 애미한테 잘해. 저는 항상 잘하죠. 그러니까 결혼 10년 동안 이렇게 사이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말이나 못하면 또 통화하자. 예, 들어가세요. 무슨 일 있으시면 전화하시고요. 윤 씨는 어쩐지 둘째 아들 내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을 혼내겠다 하였지만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은 역효과만 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과 이야기하며 서운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시원찮은 마음으로 찜질방으로 향했죠. 목욕 바구니까지 챙겨왔지만 혼자 때를 밀고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다들
삼삼오오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놀러오는 찜질방에 자신만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서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윤 씨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TV 앞에 앉아 드라마에 집중하였습니다. 시간은 아직 저녁 8시밖에 되지 않았고 더 이상 찜질을 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약간 쌀쌀해진 듯하여 수건을 이불 사마다리에 얹고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때우기로 한 윤 씨였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각, 윤 씨는 사람들 사이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몸을 뉘었습니다. 딱딱한 바닥과 웅성거리는 소리에 제대로 잠이 올지도 모르겠고 울적한 기분이 들기도 하였지요.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무거워진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눈을 뜨니 동이 아직 트지 않았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버스가 지나다니고 있기는 하였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윤 씨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집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짧은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실을 가로지르던 윤 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먹다 남은 음식들이 바닥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고 한눈에 봐도 셀 수가 없는 술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던 것인지 미처 정리도 하지 못한 채 잠든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윤 씨였다면 이걸 보고 차마 지나치지 못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찜질방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몸이 천근만근 너무 무겁고 아팠기에 치워줄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잔다는 게 찜찜하긴 하였지만 애들이 일어나면 치우겠거니 하고 윤 씨 역시 방으로 들어가 깊은 단잠에 빠졌습니다. 니들 아직도 안 일어났냐? 거실 꼴은 저게 뭐야? 어제 늦게 잤어요. 저희 조금만 더 자고 치울게요. 어머님, 들어오기 전에 노크 좀 하시지. 놀랐어요. 아들 내외의 방문 앞에서 노크를 하고 한참을 기다리다 들어갔던 것이었건만 윤 씨의 질타에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아들 내외는 일어나 자신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윤 씨는 거실에 있던 술병을 모아 내놓고 쓰레기를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달그락대고 있으니 까치지불한 아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치운다니까 또 왜 엄마가 정리하고 계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저녁이 되어 가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둬? 그럼 엄마가 치워줘요. 어제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조금만 더 잘게요. 해장국 끓여놨으니 새아기 깨워서 먹고 자라. 해장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들 내외는 윤 씨가 끓여놓은 북엇국을 먹으며 그제야 정신을 차리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찜질방에서 자고 돌아와 자신들의 뒤치다꺼리를 대신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죠. 윤 씨는 이번에야말로 아들 내외에게 단단히 경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좀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또 조용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방문에 둘째 아들 내외의 예의 없는 행동은 그냥 묻혀서 넘어가는 듯하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도 왔구나. 할머니, 오랜만에 엄마가 할머니 보러 가자고 해서 왔어요. 할머니, 저도 왔어요. 그래. 배는 안 고프냐? 엄마는 저희는 안 보이시나 봐요. 손주들 먼저 챙기시네. 너는 나이 먹고 그런 게 서운하니? 준서 애미가 듣고 한심하게 생각한다. 안 그러냐? 저도 서운한데요. 저희도 반가워해주세요. 얼씨구, 아주 부창부수가 따로 없구나. 윤 씨는 갑자기 들이닥친 첫째 아들 내외와 손주 손녀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다 일어나 새벽이 되어서야 잠든 둘째 내외는 아직까지 꿈나라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큼성큼 둘째 방으로 걸어가 노크를 하였습니다. 야, 신승현, 재수씨, 저희 왔습니다. 형이 어쩐 일이야? 둘째 아들은 노크 소리를 듣고 급하게 일어났는지 잠옷바람으로 나오려다 제 형수를 마주치고는 급하게 문을 닫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도련님, 결혼하신 후에도 늦게 일어나시네요. 둘째 아들은 제 형수의 말에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거실 한편에 앉아 조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갑자기 모인 시댁 식구들을 보며 민망하게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들이 갑자기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그러냐? 애들까지 데리고 먼 길 올 정도면? 그런 건 아니고요. 당신이 이야기할래? 어머님, 저희 셋째 가졌어요. 그게 정말이냐? 아이고, 첫째야, 너무너무 고생했다. 윤 씨는 첫째 며느리를 껴안고 등을 토닥여주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인 윤 씨를 껴안고 기뻐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셋은 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무슨 소리냐? 니들 힘 부족하면 내가 키워줄 테니 가까이로 이사 와라. 정말요? 그럼 저희 어머님만 믿고 나아요. 우리 예쁜 손주들 키우는 거 뭐 어렵겠냐? 애국자가 따로 없다. 고생했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뭐가 불만인지 둘째 아들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유일하게 윤 씨만 이런 둘째 아들의 행동을 눈치챘지만 좋은 날이니 더 캐물어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잠시만 기다려라. 내 은행 좀 다녀오마. 갑자기 은행은 왜요? 저희 점심 나가서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애들 데리고 같이 나가자. 우리 며느리 몸보신하게 맛있는 거 먹여야지. 저희한테는 밖에 나가서 밥 먹자 한 번을 안 해놓고선 둘째 아들은 부쩍 들떠있는 윤 씨에게 탁 쏘아 붙였습니다. 무엇이 불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윤 씨는 이런 날까지 둘째 아들의 비위를 맞추기는 싫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루 걸러 하루가 배달 음식이니 그렇지. 어머님, 뭐 사주실 거예요? 저 오늘은 삼계탕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요 앞에 삼계탕 파는 곳 있다. 어여가자. 첫째 며느리는 눈치 있게 윤 씨에게 달라붙어 기분을 풀어주려 하였습니다. 윤 씨도 둘째 아들에게 뭐라 잔소리를 하려던 걸 멈추고 나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난 후 한참 손주들을 챙기고 있는 첫째 며느리에게 윤 씨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더 많을 텐데 일단 너 쓰라고 주는 거다. 저희 이런 거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래도 받아. 네가 애들 둘에 뱃속에 하나 더 생기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냐. 집사람은 제가 알아서 잘 챙기니 넣어두세요.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나 70 먹는 동안 한 번도 일 안 해본 적이 없다. 설마 니들보다 없을까봐 그러냐? 그럼 잘 쓸게요. 어머님, 감사해요. 그럼 나 장난감 사줘, 엄마. 불쑥 대화에 끼어든 손자 덕분에 식당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윤 씨와 첫째 내외 손주들까지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화기애애한 가족이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서운해요, 어머님. 니들한테 왜 해주는 게 없냐? 매일 밥 해줘, 빨래 해줘. 더 이상 뭘 해주랴? 형님한테는 돈도 척척 쥐어주시면서 맞아요. 같은 며느리인데 너무 앞에서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 내외는 이런 화목한 분위기를 깨고 윤 씨에게 툴툴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윤 씨는 내심 서운하다는 것을 표현한 둘째 아들 내외도 귀엽게 봐줄 수 있었지만 쌓인 것이 적지 않아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니들도 애 낳으면 내가 얼마든지 지원해주마. 정작 모시고 사는 건 저희인데 소외받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둘째 며느리의 장난 섞인 말에도 윤 씨는 도저히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기까지 해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지경이었죠. 동서, 엄연히 말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아니지 않아? 어머, 형님, 나이 드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모시고 사는 거랑 다른 게 있어요? 무슨 소리야. 도련님이나 동서나 오갈 데 없으니 어머님이 거두어 주신 거지. 처음이야 그랬지만 어머님 적적하신 거. 저희가 매일 식사도 같이 하고 시간 보내는데 모시고 사는 게 아니면 뭐예요? 엄연히 다르지. 그런 걸 보고 얹혀 산다고 하는 거야. 첫째와 둘째 며느리들의 대화는 어느새 감정이 섞여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도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알겠어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손주들 낮잠을 재우느라 떠들썩했지만 분위기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형 애들도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그냥 집에 가지. 우리도 쉬어야 하고. 내가 우리 애들 보여주러 부모님 집 오지도 못하냐? 엄마 혼자 사시는 집도 아니고 나나 와이프도 같이 살고 있는데 불쑥 온 건 형이잖아. 그게 싫으면 나가 살아라. 엄마는 좋아하시는데 왜 네가 난리야? 윤 씨가 손주들을 재우는 동안 두 아들 사이에도 날이 선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거실에서 들리는 다툼 소리에 잠든 손주들을 한번 살피고는 얼른 나와 보았습니다. 나 그냥 얹혀 사는 거 아니고 꼬박꼬박 생활비까지 드리고 있거든. 네가 고작해야 30만 원 드리는 거? 집에서 밥 축 내고 물 쓰고 전기 쓰는 거에 비하겠냐? 둘째 아들은 모든 사실을 자신의 형에게 털어놓은 윤 씨를 괜히 노려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걸 보고 동생 승현 씨에게 다가가 머리를 한 대 때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이게 어디서 엄마를 노려봐. 죽고 싶냐? 형, 나도 이제 결혼하고 내 가정 꾸리고 사는 사람이야. 함부로 손대지 마. 네 가정 꾸렸으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것이지. 엄마한테 달라붙어서 기생하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뭐 기생? 형 지금 말 다 했어. 다 한 걸로 보이냐? 너 하는 짓거리 내가 지적하자면 오늘 날밤을 새도 다 못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또 형은 얼마나 잘하고 있고. 신승현, 인간이 되라. 인간이! 커져가는 두 아들의 싸움을 보며 윤 씨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는 첫째 아들의 말에 공감하였지만 정작 같이 사는 건 둘째 아들이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들 해라. 애들 깨겠다. 뭘 그만해요. 엄마가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도 이게 엄마한테 말하는 본세가 그게 뭐야? 우리랑 같이 살면서 불만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던지. 형한테 그걸 다 잃으셨어요. 내가 말하면 니들이 들어먹기는 하냐? 저희가 엄마 모시고 살면 엄마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지. 그걸 형한테 다 말하시고 형제 사이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니들이 언제 나를 모시고 살았어. 여기 내 집이다. 엄마 혼자 외롭게 사시는 거 저희 들어와서 사니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딱 한 달까지나 좋았지. 그 이후로는 하루도 마음 편했던 날 없다. 형 앞이라고 없는 말 지어내지 말고요. 니들 설거지며 빨래며 밥이며 니들 손으로 어디 한번 나 해준 적이나 있냐? 저희가 한다고 해도 엄마가 먼저 하시면서 왜 이제 와서 그래요? 내가 하기 전에 니들이 먼저 했으면 내가 손 뗄 일도 없지. 이렇게 눈치를 주시는데 저희도 마음 편하게 같이 살았겠어요? 그렇게 마음 불편하면 나가라. 나도 너네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윤 씨는 결국 내내 고민해 왔었던 분가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오히려 황당해하며 윤 씨를 나무랐습니다. 지금 이걸로 저희 협박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모시고 산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내가 그런 애들을 협박하겠어.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면 뭐예요? 한 달 줄 테니 나가. 더는 이걸로 입씨름하기도 싫고 니들이랑 같이 살면서 볼장 다 봤다. 어머님, 어떻게 제가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이러세요? 세아가 너도 그렇다. 아무리 요즘 고부 사이가 편해졌다지만 내가 네 종이냐?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까 첫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했던 건 뭐야? 내가 나를 시어머니 대접해준 적이나 있냐? 서로 같이 살면 서운한 게 쌓일 수도 있잖아요. 자꾸 형님만 예뻐하시니 저도 실언했어요. 됐다. 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았는데 나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구나. 윤 씨는 안방으로 들어와 두근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엉망이 되기를 바란 건 아니었으나 자신이 한 말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점점 둘째 내외와 함께 사는데 지쳐가고 있을 무렵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오히려 자신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윤 씨였습니다. 이렇게 동생 내쫓으니 속이 시원해? 헛소리하지 말고 엄마가 나가라고 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방구에서 나가. 형이 돼서 어떻게 동생한테 이러냐? 너는 자식이 되어서 나이 든 엄마 구박하고 부려먹는 게 맞는 행동이고? 나중에 엄마 나이 들면 같이 모시자는 말이나 하지 마.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아라. 모셔도 우리가 모실 테니 숟가락 얹을 심산이면 꿈 깨고. 참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더럽게 뭐라 그러네. 입 조심해. 와이프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첫째 아들의 경고에 둘째 승현 씨도 더 이상 자신의 형에게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윤 씨는 이런 소란 속에서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째 내외가 집을 구해 나가기까지는 자신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윤 씨에게 다가온 첫째 며느리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당분간 저희 집에 가 있으세요. 아니다.
괜히 니들도 불편하고 내 집 내가 지키고 있어야지. 애 아빠가 잘 처리할 거예요. 저는 불편한 거 없으니 짐 챙기세요. 저희랑 같이 올라가요. 정말 그래도 되겠냐? 그럼요. 저야 어머니 와 계시면 편하고 좋죠. 그럼 쟤들 나갈 때까지만 신세 좀 지마. 윤 씨는 손주들이 깨면 첫째 내외와 함께 집을 나서기 위해서 열심히 짐을 꾸렸습니다. 그 와중에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희망이 있다고 믿었는지 윤 씨에게 달려와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정말 잘 모실게요. 아직도 그놈의 모신다 소리를 하냐? 그렇게 모시고 살 사람 필요하면 사돈 댁에 가지 그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정말 지금은 나갈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도 너희랑 살면서 힘들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윤 씨는 그날 이후로 첫째 아들 내에 머무르며 그동안 보고 싶었던 손주들 얼굴을 실컷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윤 씨에게 애들을 봐줘서 자신이 정말 편하다며 감사해했지만 정작 몸도 마음도 더할 나위 없이 편했던 것은 윤 씨였습니다. 큰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해 먹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는 윤 씨가 첫째네 머무르는 한참 동안 사정하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윤 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첫째 아들이 닭달을 해대자 그제야 포기하고 급히 집을 알아보고 나갔습니다. 윤 씨는 이대로 둘째 내외를 보지 못하고 살 수도 있겠다 생각하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만 내주지 않았다 뿐이지 성심성의껏 돌봐준 자신을 오히려 자기들이 모셨다고 우겨대는 둘째 내외. 그 이후로도 함께 살았다면 더 크게 지원을 해주고도 후회할 일이 생겼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윤 씨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절대로 자식에게 기대 살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부모도 끝까지 자식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었던 윤 씨였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기대는 일 없이 오롯이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 있기만을 기도하였습니다. 오빠는 참 이기적이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드러나 보자. 내가 뭘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었는지. 엄마가 결혼하자마자 오빠네 살라고 집까지 내줬지. 회사 다니기 싫대서 가게에서 일도 하게 해주고 월급은 좀 많이 줘? 그만큼 내가 일을 하는 거고 이 집도 나중에는 팔아서 너랑 나눠 가질 거 아니냐? 내가 필요할 때 오빠가 당장 내주고 싶지 않아서 팔지 말라고 엄마 종용하지 않았어? 말 조심해라. 종용이라니? 근데 엄마 수술한 후에 탱탱 놀고 있는 새언니 간병 좀 하라니까 그것도 싫다 그러고. 우리 애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내 새언니 회사 그만둔 거야. 그런 사람한테 시어머니 병간호 하라고 그러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러니까 오빠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네 상황만 중요하니까. 그러는 너는 독립한 데서 엄마가 월세까지 다 내주고 있는데 회사 눈치 보여서 휴가계도 못 내냐? 어차피 나중 되면 엄마는 오빠가 모셔야 해. 왜 가만히 있는 내 머리채를 잡아? 나중에 내가 엄마 모신다고 누가 그러든. 그럼 내가 모시냐? 가게도 네가 물려받을 거라고 큰 소리 치고 다니면서? 안 입고 오면 너도 가게 나와서 일하던지. 언니, 수술은 잘했어? 명희야, 별일 없으면 병원 와서 나 간병 좀 해줘라. 엄마가 수술하는데 애들은 안 왔어? 일단 와서 이야기하자. 내 간병비는 톡톡히 쳐주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69세의 권현숙 씨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권현숙 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30년간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난 후 10년 동안은 힘들었지만 홀로 식당의 대소사를 맡아 해왔죠. 남편의 제안으로 시작한 식당이 처음부터 잘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게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백반을 파는 집이었고 벌이도 많지 않아 어떨 땐 남편과 마주 앉아 그달 생활비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후로 권 씨 부부의 고민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내가 여기 단골 아니야, 단골. 진작에 잘 될 줄 알았다니까. 요즘 이 정도 가격에 한 끼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진작 잘 됐어야지. 권 씨 부부는 방송에 나간 이후로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못 나간 날이면
찾아왔다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할 손님들이 그렇게 신경이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온몸을 갈아 넣어서 맛있고 저렴한 음식으로 손님들을 대접한 것이죠. 두 자식과 함께 단칸방 생활을 하던 권 씨의 가족은 아파트까지 집을 키워나갔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며 권 씨의 명의로 좋은 아파트를 사두기도 하였습니다. 단점을 이루며 남편과의 행복한 노후를 그려가고 있었던 그해, 권 씨의 남편 신봉환 씨는 과로한 탓인지 생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권 씨는 학업에 집중하고 있었던 아들, 딸을 생각해서라도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헛헛한 마음에 남편을 보내고 나서도 쉬는 날 없이 가게에 나가 묵묵히 일했을 뿐이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권 씨 역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점점 일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함께 있었던 남편 생각이 단번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슬픔은 추억이 되고 그것을 원동력 삼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이런 권 씨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남겨준 아들, 딸 덕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30을 조금 넘기고 나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아가씨인지 봐야 하겠지만 내가 좋다면 나도 반대할 생각 없다. 감사해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평생 함께 살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 결혼은 서로만 좋으면 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요, 엄마.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권 씨는 머뭇거리며 말하는 아들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가늠해 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으니 모아둔 돈이 넉넉지 않을 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미 권 씨는 세를 주고 있었던 아파트를 아들이 살 수 있게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딸까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파트를 팔아 공평하게 나누어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지원 좀 해주랴? 뭐, 그것도 해주시면 좋긴 한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결혼을 한다는 놈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해? 그래서 말인데, 저 엄마 밑에서 일 좀 하면 안 될까요? 손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랬지. 근데 평생 이런 일은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저 그래도 학생 때는 가게 일 곧잘 도왔잖아요. 회사 일만 하다가 몸으로 하는 일 하면 힘들 텐데 버틸 수 있겠냐? 엄마만 괜찮으시면 저는 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그럼 그래라. 날짜 정해지거든 알려주고. 감사해요. 저 진짜 열심히 일할게요. 그래야지.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건데 처자식 굶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권 씨는 아들의 제안에 선뜻 그러자 대답했지만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손이 부족한 것은 맞았지만 아들이 들어온다면 보통 사람의 임금과 똑같이 주긴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그래도 일반 직원들의 월급보다는 많이 주어야 할 터. 벌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주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었죠. 아들이 가게에 들어온다면 어떤 역할을 맡길지 그 역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권 씨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아들이 회사에서 받았던 돈의 얼마를 더 얹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주방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도록 조리법을 알려주고 가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죠. 여기는 우리 아들.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알려줘요. 안녕하세요, 이모님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들이 들어온 후로 손발을 맞춰가는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가게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끽해야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다였던 아들을 매일 가게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았죠. 가게에 남자가 있으니 남편이 있을 때처럼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늘 덕을 보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는데 곧잘 하는구나. 그럼요. 저 권현숙 여사 아들 아닙니까? 앞으로도 잘 해내야 해. 내가 못하면 엄마가 욕먹는 거 알지? 열심히 할게요.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만족스러워요. 결혼 직전 회사를 그만둔 아들은 신혼여행 후부터 쭉 가게에서 일하며 권 씨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권 씨는 자연스럽게 훗날에는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주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허리가 안 좋네. 병원에는 가보신 거예요? 제가 저번 주부터 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가게도 매일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 약 먹으면 좀 낫다. 이제 저 있잖아요. 걱정 말고 병원 다녀와서 며칠 쉬세요. 그럼 그럴까? 심상치가 않은 게 한의원에 다녀와야겠구나. 지금 한가하니 얼른 다녀오세요. 다시 나오지 말고 이번 주는 쉬시고요. 그럼 부탁 좀 하마. 이럴 때 자식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권 씨는 허리를 부여잡고 한의원에 가 침을 맞으며 푹 쉴 수 있었습니다. 가게 걱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종일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건 실로 오랜만이었죠. 아들을 가게에 들인 이후로 이런 여유가 생겼다는 게 내심 만족스러웠습니다. 권 씨는 며칠 내내 한의원에 다니며 아픈 허리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엄마, 가게는 제가 잘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세요. 매일 오픈부터 마감까지 힘들지 않아? 일주일 한 걸로 알아 눕기라도 할까 봐요. 아들은 쌩쌩합니다. 엄마 몸이나 생각하세요. 살뜰히 권 씨의 건강을 살피는 아들 덕분에 가게를 나가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거실에 누워 TV도 보고 늘어지게 쉬었더니 말썽이던 허리도 크게 나아진 것만 같았죠. 권 씨가 소파에 몸을 뉘어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견디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나야. 명자 네가 어쩐 일이야? 오랜만에 가게 들렀는데 언니가 없대. 경수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언니가 아프다고 하더이다. 고질병이지. 허리가 또 말썽이야. 지금은 좀 괜찮소. 경수가 있는데 걱정 말고 푹 쉬어 언니. 경수가 제법 사장 같더이다. 많이 좋아졌다. 아들이 지키고 있으니 든든하네. 조만간 경수가 가게 물려받을 거라고 자랑하던데. 결혼하고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지. 난 또 어쨌든 언니 아들이라면 사장이긴 사장이네. 그래. 나중에는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도 있기는 하다. 권 씨는 동생과 안부를 주고받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경수 씨가 권 씨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사장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쨌거나 나중에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줄 생각은 있었지만 지금은 권 씨 역시 가게를 당장에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직 주변 사람들 모두 쌩쌩하게 사회생활 중이고 자신도 허리가 아픈 것을 빼면 식당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 아들에게 벌써부터 가게를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 씨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여겼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사장님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아들의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가게에 아는 사람이 오면 자신의 아들이라 소개를 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기만 한 권 씨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 좀 살아보고 싶은데. 결혼도 안 한 애가 혼자 살아 뭐해. 지금처럼 나랑 살면 돈도 아끼고 좋지. 결혼하면 또 언제 나 혼자 살아봐. 엄마는 지금처럼 같이 살면 챙겨줄 수도 있고 좋은데 내 뜻이 정 그렇다면 그래라. 그래서 말인데 오빠가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나 반만 좀 주면 안 돼? 어이고, 내가 너 독립하는데 돈을 왜 보태주냐? 원래 우리 결혼하면 반반 주려고 생각했다면서. 나 집 좀 구하게, 응? 권 씨는 딸의 말을 듣고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는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집이며 직장이며 모든 것을 권 씨가 부담해주고 있었는데 정작 함께 사는 딸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나 딸이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낄까봐 안 된다고 단박에 잘라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수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말이다. 네. 왜요? 그거 팔아서 이제 너랑 소연이 반씩 나누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갑자기요? 저희 이제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너 돈 모은 거 없냐? 집값 반만 주면 내가 사는 걸로 해서 소연이 주면 되지 싶은데. 지금 당장은 저희도 그 큰 돈 마련할 형편이 안 돼요. 소연이도 독립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어.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엄마, 몇 년만 놔둬봐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목돈 쥐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줘야 하는 돈이야. 그건 알죠?
제가 여동생 결혼한다는데 나누기 싫어할까 봐요. 몇 년 두면 집값도 오를 테니 그때 팔고 나누면 좀 좋아요. 권 씨는 당장 집을 팔기는 시기가 좋지 않다는 아들의 말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애들한테서 집을 줬다가 뺏는 꼴도 아니고 당장에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데 딸도 지원을 해주어야 하니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연아, 알아보니 지금은 집 팔기에 좋지 않다는구나.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나 1년이라도 독립해서 살아보고 싶어. 그럼 내가 모은 걸로 보증금만 해. 월세는 엄마가 내줄 테니. 정말? 그럼 나 진짜 집 구해도 되는 거지? 그래, 매달 월세 보내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알겠어요. 대신 나 결혼할 때는 진짜 반 주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응, 그래. 너네 주려고 사뒀던 건데 안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권 씨는 딸이 내심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딸은 독립하여 혼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들떠 보였죠. 딸까지 나가고 나면 혼자 남겨져 적적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함께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딸도 홍기가 차오고 있고 어차피 혼자 살아야 하니 연습하는 셈치고 권 씨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자신의 회사에서 멀지 않은 오피스텔을 구해 나갔습니다. 아들도 결혼을 하고 딸 방까지 빠지니 부쩍 집이 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 지내기에는 집이 넓은데 이사라도 가야 하나 싶다. 언니, 지금 집값이 얼만데 그걸 팔어? 나중 되면 주택연금 받으면서 생활하면 돼. 그러는 게 낫겠냐? 혼자 지내기에는 영 적적해서. 언니도 모을 만큼 모으고 노후 준비되면 여행이나 다니고 놀기 바쁠 텐데 뭐가 걱정이요? 애들 다 떠나고 혼자 남겨지니 괜히 쓸쓸해서 그런가 보다. 권 씨는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동생네 부부는 아이를 가지기 어려워 오롯이 둘만 살아온 세월이 40년이 넘어서 그런지 권 씨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라 푸념하는 것으로 쓸쓸한 마음을 털어내려 했습니다. 딸도 나가고 한참 식당 일에 매진하고 있을 때 권 씨의 허리가 또 다시 말썽을 피웠습니다. 경수야, 이리 와봐. 왜 그러세요?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갑자기 허리가 뜨끔하더니 못 펴겠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니? 얼른 병원 가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권 씨는 아들에게 거의 업히다시피 하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아 보름 정도만 입원하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예상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왔냐? 엄마 허리가 안 좋으셔서 당장 수술하셔야 한단다. 엄마는 병원 좀 다니래도 왜 고집을 피워서는? 얼마 전까지 한의원 다니면서 치료받았던 거 잊었어. 이렇게 된 걸 어쩌냐. 수술은 언제 하는 건데? 병원에는 또 누가 있고? 오늘은 이것저것 검사하고 내일 하기로 했다. 오늘 내일은 내가 있을 테니 그 뒤엔 네가 좀 나와. 무슨 소리야? 나 회사는 어떻게 하고 병원에 오라는 거야? 너네 회사는 휴가 같은 거 없냐? 엄마가 수술하시는데 이 정도도 못해? 누가 회사를 보름을 휴가를 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도 엄마까지 없는데 가게 비우리? 권 씨는 진통제를 맞아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새우처럼 누워서 아들과 딸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되어 자식들을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우선은 수술 때까지 아들이 있어준다고 하니 영 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새언니한테 부탁이라도 해보자. 언니 지금 일도 안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자식들 다 놔두고 며느리한테 시부모 병수발을 하라고 해? 왜 못해? 다 사정이 안 되면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요즘 그랬다가는 이혼이야. 너도 결혼해서 시어머니 병수발 해야 한다고 생각해봐라. 새언니밖에 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자식들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뻔히 권 씨가 침대에 누워 끙끙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식들에게 서운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들이 곤란한 사정 있을 때에는 권 씨가 모두 나서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무엇 하나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자식들의 이런 태도에 더 마음이 쓰렸던 권 씨였습니다. 수술하는 날에는 딸이 회사에 연차를 내고 권 씨의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는데 회사는 어쩌고 너까지 왔어. 엄마 수술한다는데 안 와보는 딸도 있어? 나 걱정 말고 수술 잘 받고 와. 그래, 경수야. 소연이 데리고 밥이라도 먹고 와라. 알겠어요. 수술 금방 끝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권 씨는 처음으로 받아보는 수술이 손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지만 자식들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술은 정말 금방 끝났던 것인지 병실로 옮겨졌고 권 씨는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아들과 딸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참 이기적이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드러나 보자. 내가 뭘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었는지. 엄마가 결혼하자마자 오빠네 살라고 집까지 내줬지. 회사 다니기 싫대서 가게에서 일도 하게 해주고 월급은 좀 많이 줘? 그만큼 내가 일을 하는 거고 이 집도 나중에는 팔아서 너랑 나눠 가질 거 아니냐? 내가 필요할 땐 오빠가 당장 내주고 싶지 않아서 팔지 말라고 엄마 종용하지 않았어? 말 조심해라. 종용이라니? 근데 엄마 수술한 후에 팽팽 놀고 있는 새언니 간병 좀 하라니까 그것도 싫다 그러고. 우리 애 가지려고 계획하고 내 새언니 회사 그만둔 거야. 그런 사람한테 시어머니 병간호 하라고 그러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러니까 오빠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네 상황만 중요하니까. 그러는 너는 독립한 데서 엄마가 월세까지 다 내주고 있는데 회사 눈치 보여서 휴가계도 못 내냐? 어차피 나중 되면 엄마는 오빠가 모셔야 해. 왜 가만히 있는 내 머리채를 잡아? 나중에 내가 엄마 모신다고 누가 그러든. 그럼 내가 모시냐? 가게도 네가 물려받을 거라고 큰 소리 치고 다니면서? 안 입고 오면 너도 가게 나와서 일하던지. 권 씨는 아들 내외의 다툼을 뻔히 듣고 있으면서도 일어난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다른 생각을 하며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생각에 몰두하려 해도 자식들의 대화가 귓가를 파고들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나는 것을 삼키면서 그런 대화를 끝까지 들을 수밖에는 방도가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자기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은 했어도 자식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권 씨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얹혀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속 사정들을 낱낱이 꺼내어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한참을 다투던 자식들이 나가고 나서야 눈을 뜨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권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려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수술은 잘했어? 명희야, 별일 없으면 병원 와서 나 간병 좀 해줘라. 엄마가 수술하는데 애들은 안 왔어? 일단 와서 이야기하자. 내 간병비는 톡톡히 쳐주마. 가족끼리 그게 무슨 얘기야? 일단 출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권 씨는 자신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여동생 명희 씨에게 간병을 부탁했습니다. 여동생은 권 씨의 전화를 받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병원으로 한달음에 뛰어왔습니다. 어딜 갔다 왔는지 자식들은 여동생 명희 씨를 보고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모 오셨네. 언제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이모. 아직까지 어떤 사정인지 알 수 없었던 여동생은 자신의 조카들에게 반갑게 화답했습니다. 너희 엄마 수술은 잘 됐다 그러니? 별 문제는 없었대요. 다음 주까지 입원하고 퇴원하면 된다 그러네요.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니들은 들어가 봐라. 이모가요? 왜요? 내 언니가 수술해서 누워있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바쁜 애들이 얼른 들어가 봐.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갖다 드릴게요. 권 씨는 자식들이 저를 걱정하며 뒤돌아서는 것을 보고도 입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 씨를 보며 여동생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니, 애들도 다 와 있는데 나는 왜 불렀어? 말도 마라. 쟤들이 어디 있고 싶어서 있었는 줄 아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억지로 끌려와서 있었던 것도 아닌데. 누가 잡아온 건 아니지만 그런 거나 매한가지지. 언니, 무슨 일 있었지? 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 보소. 권 씨는
여동생의 성화에 아까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여동생은 펄쩍 뛰며 조카들에게 당장 한 소리를 해야 한다고 열을 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당장의 자식들에게 이런 사실을 따져 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이 들고 아픈 부모를 봉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자리 잡고 결혼이다 뭐다. 젖을 먹고 살기 바쁜 때에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다는 막연한 우울감까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모,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다. 바쁠 텐데 병원까지 안 와도 돼. 너희 엄마는 내가 잘 돌보마. 그래도 뭐 좀 먹을 거 안 사다 드려도 되겠어요? 글쎄, 없다 그래도. 여동생은 조카의 전화에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언니인 권 씨가 얼마나 자식들에게 헌신적으로 살았는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아픈 엄마가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잠든 권 씨를 보며 여동생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힘든 식당 일로 굳은 살에 주름이 져버린 권 씨의 손을 어루만지며 이런저런 잡념들을 떨쳤습니다. 권 씨 역시 이런 여동생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이 여동생 부부 둘만 의지하고 오롯이 살며 조카들을 매우 예뻐해 주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여동생에게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 씨와 여동생은 병실에서 서로를 안쓰러이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한 여동생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자식들은 권 씨가 퇴원할 때까지 한 번도 문병을 오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여동생과 함께 퇴원 수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 내가 여기서 며칠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마요. 제부는 어떻게 하고 여기 있어? 난 괜찮으니까 집에 가봐. 그 양반 이번 주에는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놀러 간다 하더이다. 그러냐? 그럼 나도 너랑 며칠 지내면서 쉬다가 식당 나가야겠다. 뭘 벌써 나가? 경수 녀석 병원도 한번 안 와보는 거 보니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있겠더구만. 그래도 나 보러 와주는 손님들이 있어서 안 돼. 나가봐야지. 권 씨는 여동생과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술 후 허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나았고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되는 정도가 되었죠. 일상으로 돌아온 권 씨는 얼른 자신의 가게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쉬시지 왜 나오셨어요? 내가 어디 못 올 때 왔냐? 나 이제 팔팔하니 걱정 마라. 권 씨는 오랜만에 본 아들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권 씨가 퇴원을 하고 일주일을 더 쉬다 왔건만 마냥 반갑지는 않은 눈치였습니다. 어색하게 가게 일을 돌보고 있을 때 아들은 부쩍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아, 엄마. 이런 무거운 거 들지 마시래도요. 이게 뭐가 무거워? 초등학생도 들고 가겠다. 그러다 다치면 또 얼마나 고생하시려고요. 그냥 카운터나 보세요. 아들은 권 씨가 가게 일에 손을 댈라치면 불이 나게 달려와 권 씨를 말렸습니다. 그래도 미안한 줄은 아는가 보네. 그런 아들의 태도를 보면서 권 씨는 속으로 내심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종일 자신을 감시하듯이 눈으로 쫓으며 힘든 일이라고는 손끝도 못 대게 하는 아들에게 고마움까지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권 씨는 카운터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기만 하면서 하루를 보냈죠. 엄마, 오늘 집으로 집사람이랑 소연이 올 거예요. 우리 집에 온다는 게냐? 갑자기 니들이 왜 모인다고 그래? 엄마 퇴원하셨으니 축하 파티 해야죠. 저희 드릴 말씀도 있고요. 오늘은 배달이나 시켜 먹자. 종일 일해서 다들 힘들 텐데. 미리 시켜 놓으라고 할게요. 권 씨는 자식들에게 언제 서운함을 가졌냐는 듯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식들이야 연로하고 아픈 부모 모시기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권 씨 역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권 씨 스스로 모아둔 돈도 있고 기댈 일 없으니 자식들에게 푸대접을 받지는 않겠구나 하는 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벌써 음식이 와 있네. 다들 배고플 텐데 얼른 먹자.
어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이모님이 오지 말라고 했어도 가봤어야 하는데. 아니다. 니들 다 바쁜데 왔대도 할 일 하나 없었어. 엄마, 이제 무리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 해. 건강 챙겨야 할 나이야. 밥상머리에서 잔소리는 얼른 밥이나 먹어라. 권 씨와 아들 내외 딸까지 실로 오랜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할 이야기가 있는지 권 씨 퇴원을 축하한다며 사온 케이크를 한 조각씩 나눠 먹고 있을 때에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권 씨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러고 있나 갑갑해졌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아까부터 고민하는 기색이더니 할 말이 무엇이야? 엄마, 이제 가게 일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는 건 힘드시잖아요.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다. 말이 그런 거지. 이미 망가진 허리. 언제 다시 말썽일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가게에 나오지 말라 이거냐? 이것저것 일 보시기도 힘든데 제 앞으로 돌려주시면 앞으로는 제가 맡아 해볼게요. 권 씨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제안에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언젠가는 물려줄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권 씨의 나이 69살. 요즘 허리가 문제이기는 하였어도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가진 돈으로 아껴 생활하기에는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뭘 먹고 사냐? 이제 아파트 세 주던 것도 니들 주고 나니 돈 들어올 일이 없는데. 저희가 얼마씩 모아서 용돈 드리면 되죠. 오빠는 가게까지 물려받으면서 나도 용돈 드리라고? 그럼 너는 자식으로서 도리는 하나도 안 하려고 했냐? 가만히 있어. 결국에는 또 이런 이야기 하려고 나까지 모이라고 한 거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권 씨는 예상치도 못하게 흘러가는 이야기에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아들은 가게를 물려받고 자신에게 용돈을 타서 생활하라고 하는 상황이고 딸은 자신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권 씨는 집도 가게도 다 자신의 것인 이 상황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아가씨, 요즘은 남자가 모시라는 법도 없어요. 새언니도 진짜 웃기네. 오빠가 남자라서 엄마 모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수입원인 가게까지 물려받으면 당연히 오빠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지. 그럼 아가씨가 가게 나와서 일하실래요? 그럴 것도 아니면서 왜 은근히 떠넘기세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내가 들은 척이라도 하지. 소연이, 너는 저번부터 말하는 꼰세가 그게 뭐야? 이제 위아래도 없어? 오빠, 말로만 위아래 따지지 말고 얼른 집 팔아서 내 몫을 줘. 그러고 얘기하던지 해. 아들 내외와 딸은 앞에 권 씨가 함께 앉아 있다는 걸 잊기라도 하였는지 또 다시 말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권 씨는 더 이상 전처럼 가슴에 칼날이 날아와 박히는 듯한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죠. 자신이 언제 또 이렇게 단호한 마음을 먹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니들 다 그만해라. 엄마, 오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 맞잖아요. 너는 조용히 해. 엄마도 다 그럴 만하니까 나한테. 경수 너, 네가 뭘 그럴 만하다고 동생한테 큰 소리 떵떵 치는 거냐? 권 씨의 차가운 물음에 아들 경수 씨도 말문이 턱 막힌 듯하였습니다. 빤히 권 씨의 굳은 얼굴만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어색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니기 힘들다 그래서 가게 나오라고 했다. 그런데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예요? 어차피 저한테 가게 물려주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했지. 근데 나는 언제 물려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저는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고 가게 나와도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사장은 굳은 일 다 안 해도 되는 거다.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가게 잘 돌아가는지 돌보고 돈 관리하는 게 내 역할이고 너는 나와서 일만 하면 되는 직원이야. 아들은 권 씨의 단호한 말에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내가 너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돈도 많이 주지. 사장 노릇하는 것도 봐주지. 근데 기어코 내 자리까지 빼앗아 가려고 욕심을 내? 저는 진짜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면 지금처럼 일해서 월급 타다 써라. 사장은 나야. 말씀드렸잖아요. 세금이며 공과금이며 제가 다 처리해야 하는데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 불편하다고. 그런 거 다 내가 시킨 적 없다.
내가 사장 노릇 해보겠다고 다 내 손에서 뺏어간 일들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불만이면 내가 사장 노릇 할 수 있는 가게 차려서 나가라. 내 밥줄 뺏으려 하지 말고. 저 나가면 가게 어떻게 될지 뻔히 안 보이세요? 너 아니고도 그 돈 받으면 일하겠다는 사람 줄을 섰어. 오히려 식당 경력 오래된 사람들 들어오고 싶다고 난리일 게다. 아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딸 소연 씨는 자신이 이겼다는 듯이 의기양양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너는 내가 지원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아니, 전부터 엄마 아빠가 해준다고 오래 말해왔으니까. 그럼 너는 내가 아플 때 간병하는 것도 내 노후도 너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 게야? 그건 오빠가 훨씬 더 많은 걸 지원받으니까. 그럼 나도 너에게 받을 게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해주면 되겠구나. 엄마, 그건 진짜 불공평한 거잖아요? 애초에 부모 자식 사이에서 더 많이 베풀고 져줘야 하는 쪽은 부모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니들 속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모르는 척했어. 권 씨는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아들 내외 딸에게 울분을 토하듯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순간에도 누구 하나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다들 권 씨가 잠시 화가 나서 저러는 것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마음속에는 진작 결단이 내려진 상황이었죠. 앞으로 너네들에게 지원해주는 일 같은 건 없을 거다. 엄마!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월세며 공과금이며 나한테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래요? 서운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고칠게요. 네? 서운한 거 말하려면 오늘 나를 세워도 모자랄 정도지만 이런저런 말 보탤 필요도 없어. 부모보다 돈밖에 모르는 너희들이랑 할 말 없다. 자식들은 그런 권 씨의 태도에 적잖이 당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곤하다는 듯이 인상을 쓰고 있는 것을 보니 권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자신이 결정한 것들을 말해 정리하려 하였습니다. 경수, 새애기, 너희 살고 있는 집 당장 빼라. 진짜 왜 그러세요? 그럼 저희는 당장 어디로 가요? 어머니, 저희 아이 가지려고 계획 중인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만 고민해 주세요. 니들은 한 푼 모으지도 않고 결혼했냐? 그동안 내가 준 월급은 안 모으고 다 뭐 했어? 모은 건 있죠. 그럼 집 팔아서 저희 반반씩 나눠주세요. 어차피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내가 한 말은 다 어디로 들었어? 니들에게 지원해주는 일 같은 거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집은 왜 빼라고 하시는 건데요?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을 거다. 죽으면 쓸 일도 없는데 지금부터 나도 여행도 다니고 펑펑 써보련다. 홧김에 그러지 마시고요. 엄마, 나는 뭘 잘못했다고 안 준다는 거야. 아들과 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권 씨 양쪽에 와서 사정하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한번 결정한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달 주마. 그때까지 집 빼라. 엄마! 진짜예요. 저희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집인데 니들이 안 나가봐야 별 수 있겠냐? 너도 배울 만큼 배운 놈이 세입자가 방 안 뺀다고 집주인이 그대로 살게 해주는 거 봤어? 진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겠어요? 나도 안 그러고 싶으니 순순히 방 빼라. 딱 한 달 뒤 집 내놓을 거고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도 없다. 권 씨는 자신을 붙잡고 애원하는 자식들을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여동생네로 향한 권 씨는 미리 연락도 하지 않은 여동생 부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바쁘신 처형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에요? 여보, 처형 왔소이다. 언니,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오? 여동생 부부는 권 씨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면서 권 씨를 반겨주었습니다. 오늘 경수 가게 나오지 말라 했고 집도 판다고 이야기해뒀다. 애들이 난리 났을 텐데 별말 없었어? 왜 없었겠어. 화도 내고 설득도 하고 난장이었지. 하는 짓이 괘씸해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했더니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하는데 돈이 부모보다 우선이잖니. 기가 막혀서 그래서 온 거 아니야. 이럴 때 보면 무자식이 상팔자야. 하하하.
허허 웃는 제부를 보며 권 씨는 그나마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그런 자신의 남편에게 눈치가 없다며 나무랐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낳아놔야 부모의 재산만 바라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데 왜 그렇게 애들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나 후회가 되었던 권 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 여행이나 가볼까 하고. 크루즈 여행. 아, 여행 좋지요. 짠순이 언니가 어쩐 일이야? 가자고 노래를 불러도 안 간다 그러더니.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즐겨야겠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인생. 저승길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처형 잘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애 가지려고 별짓 다 했을 때는 괴로웠는데 오히려 포기하고 사니까 편하더이다. 여동생 부부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권 씨를 위로하였습니다. 흔쾌히 여행을 함께 하겠다는 여동생 부부를 보며 권 씨는 지금껏 왜 이리 아끼며 살았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두 사람 목까지 다 내지. 처형 방금 자식들에게 그렇게 데이고 왔는데 저희라고 너무 믿지 마십시오. 맞아, 언니. 사람이 돈 앞에서는 다 달라지더이다. 우리도 이날 이때까지 자식 없이 둘이 살면서 돈 꽤 모아둔 거 있어. 여동생 부부는 권 씨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여행을 함께 가자 하여 들떠하였습니다. 아들 경수 씨는 권 씨의 성화에 못 이겨 출근도 하지 못하였고 한 달 뒤 순순히 집을 비워주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는지 아들 내외와 딸은 권 씨를 찾아와 어떻게 해서든 기분을 풀어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단호하게 자식들을 물렸고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 여동생 집과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여동생 부부와 여행을 떠나 자취를 감추어 버린 권 씨를 찾기 위해서 자식들이 부단히 연락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권 씨는 처음으로 여권도 만들고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언니, 여행 와보니까 좋소? 전에는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일 거라 생각했는데 와보니 너무 좋다. 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지 알겠네. 이런 게 진정한 나를 위한 행복이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랑 이곳저곳 놀러도 다니면서 지냅시다.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멋진 배 위에서 보는 권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자식들을 등진다는 게 권 씨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아있을지 모르는 인생은 평생 고생해온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공유와 알람을 누르셔서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주세요.